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 추가 도입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사람으로 치면 2천만 명분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것까지 합치면 우리 인구의 2배에 가까운 9,9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정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주말인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화이자 백신의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기존 1,300만 명분에 더해 모두 3,300만 명분이 확보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기로 한 전체 백신 물량도 9,900만 명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1.9회씩 접종할 수 있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인 3,600만 명이 3번 가까이 맞을 물량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추가 계약된 화이자 백신은 오는 7월부터 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9월까지 공급되는 전체 백신은 5천만 명분에 달해 이 물량만으로도 18세 이상 국민 전체가 2번씩 맞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 형성 시기 역시 당초 목표이던 11월에서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국민의 70%, 즉 3,6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도 충분히 남은 물량일 뿐 아니라 이 물량으로도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 4,4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9월 이후 공급될 4,500만 명분의 백신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3차 접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확보한 백신을 제때 필요한 만큼 들여오는 거겠죠. 세계적으로 백신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는 이번 추가 계약으로 공급이 한결 안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매주 수요일 12만 5천 명분씩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3월 24일 공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급 물량은 87만 5천 명분. 이 추세라면 6월까지 예정된 350만 명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밝힌 미국이 면역 기간을 늘리기 위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까지 활성화하면 백신 품귀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 우리나라로 공급되려던 모더나 백신의 상당 물량이 3분기로 넘어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희귀혈전 부작용 논란 여파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가 계약 물량을 3분기부터 받기로 화이자와 확약한 만큼 국내 백신 수급은 더욱 안정됐다고 낙관했습니다.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확약받았기 때문에 타국의 계약의 영향이 우리나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특히 화이자 백신은 16세와 17세에게도 접종이 가능한 유일한 백신이어서 접종 연령 확대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mRNA 백신이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나 합성 항원 백신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백신이 적기에 공급되는 게 관건이라며 특히 2분기까지로 예정됐던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을 위해 늦어도 3분기 초까지의 수급과 접종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또 다른 다행스러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혈전 부작용이 나타난 얀센 백신에 대해 유럽에 이어 미국도 계속 접종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 백신을 600만 회가량 들여올 예정인데요. 일단 다행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열흘 만에 얀센 백신의 미국 내 사용 중지가 해제됐습니다. 즉시 접종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To be clear, we are no longer recommending a pause to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The administration of Johnson & Johnson's COVID-19 vaccine can resume immediately.
800만 명 가까운 미국 내 접종자 중 15명한테서 희귀 혈전 사례가 나왔는데 그 정도 위험으로는 백신을 계속 접종해도 좋다는 게 보건당국의 결론입니다. We're confident that the Janssen COVID-19 vaccine meets our robust standards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quality. 다만 부작용이 전부 여성한테서 나왔고 대부분 5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50세 미만 여성에게는 혈전증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백신 겉에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배포 대기 중이던 얀센 백신은 900만 회분 정도 됩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이 다시 풀리면 접종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지 않을까 미국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제한 없이 원래 승인된 18세 이상 접종을 유지하게 돼 국내 사용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얀센 백신은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공장이 원료 혼합 사고 등의 문제로 식품의약국 FDA의 조사를 받느라 이번 주 들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공장 가동이 재개되느냐에 따라 백신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또다시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연초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휴일인 오늘도 도심과 공원, 공항 등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위해 차량들이 수십 미터씩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공항 안은 따뜻한 봄 날씨의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여행시켜준다고 이번에 잡아서 나온 거예요. 숨통이 터지지. 답답한 게 좀 풀리고. 탑승 수속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거리 두기는 쉽사리 지켜지지 않고 아예 마스크를 벗어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방역 수칙 좀 잘 준수하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도심 공원은 휴식을 즐기러 온 시민들로 메워졌고 전통시장도 붐볐습니다. 옆 사람 팔이 닿을 만큼 바짝 붙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갖고 조금 이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책상을 하나 띄우고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답답한 마음에 외출을 나오긴 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이번 여름에는 안 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지금도 많이 더운데 좀 빨리 백신을 맞아서 좀 그런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번져나가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주 전 화재가 났던 남양주의 주상복합 건물 기억하시죠? 오늘 남양주시에서 또 큰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화재 안전장치도 없었는데요. 작업 중이던 한 명이 화재를 피해 건물 밖으로 피하려다 숨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맹렬한 기세로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19층 높이의 건물을 한순간에 휘감습니다. 너무 무섭다. 어떡해.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건물 고층 창밖으로 애타게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음이 펑펑 나더라고요. 하늘에서 그냥 흙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발화 지점은 건물 5층. 당시 작업자들은 이곳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과정에서 시작된 불은 폭발과 함께 빠르게 번졌고 불을 피하려던 60대 김모 씨가 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분이 살기 위해서 이 귀퉁이로 나오다가 잡을 것이 없으니까. 건물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60명 가운데 10여 명은 소방 헬기로 구조됐고 17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관 작업 정도만 돼 있고
수조에 물이 찼다든지 아니면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고, 지상 19층 규모로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앞서 2주 전 불이 났던 주상 복합 건물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르면 내일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단지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밥도 먹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와 같은 동에 살고 있어 더 불안해하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머리에 슬리퍼를 신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어요? 계속 말렸는데 폭행 이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과 승강기 사이 CCTV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 20분 넘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밟고 찬 잔인한 폭행. 이유는 단지 눈을 마주쳐서였습니다. 택배기사님이 도움을 요청해서 경비 아저씨가 들어가고 너 경비지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는 이틀이 지난 지금도 눈과 귀에서 피가 나고 밥도 먹지 못하는 상황.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는 A씨가 다시 풀려나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애기들이 왜 할아버지 안 오냐고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 안전이 걱정돼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살인 미수죄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도로 갑자기 정면에서 돌진해오는 승용차. 오늘 새벽 3시쯤 50대 운전자 차모 씨가 경기 파주시부터 용인시까지 70km 넘게 도로를 거꾸로 달렸습니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은 뒤에야 멈춘 역주행. 문을 열고 도망가서 한 100여 미터 정도 가까이 쫓아가서 잡은 걸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차 2대를 포함해 차량 넉 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미얀마의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우두머리인 민 아웅 훌라잉이 오늘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미얀마 사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시민 학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쿠데타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 아웅 훌라잉 미얀군 최고사령관이 군복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은 채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인도네시아 군 의장대의 경례까지 받으며 영접을 나온 인사와 여유 있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2월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아세안 정상회의. 훌라잉은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비상사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총선을 치러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참관하는 가운데 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 자체를 시민들은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며 반대하고 있고 아직은 군부가 재선거로 정권을 잡을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군경의 2중 3중의 삼엄한 경비 속에 정상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아세안 사무국 청사 주변엔 시위대가 몰려와 훌라잉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반쿠데타 진영의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측은 739명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인터폴이 훌라잉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지만 인터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프라윕 짜노차 총리와 필리핀 드테르테 대통령 등 3개국 정상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미얀마 사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오늘도 미얀마에선 청년 3명이 피격을 당했고 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의 교전이 벌어지면서 유혈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어제 폭락하며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맞았던 가상화폐는 오늘도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사상 처음 8천만 원을 돌파했다가 불과 열흘 만인 어제 5,500만 원까지 폭락한 비트코인. 오늘은 소폭 오른 뒤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을 면치 못했던 다른 코인들 시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고점 대비 8천만 원 손해를 봤다. 어제 하루에만 수익률이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다 등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하루 만에 9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사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센 분노에 여당 일부 의원들은 양성화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청년 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또 소통의 필요성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전 세계 경제계 수장과 전문가들의 경고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폰지, 즉 다단계 사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아 화폐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시세도 최근 하락세입니다. 지난 14일 6만 4천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어제 자본이득 세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5만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요? 정말 색다르겠죠. 실제로 평양에서 2년 동안 산 영국 외교관의 아내가 그 경험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가 본 보통 평양 사람들, 어떤 모습일까요? 이남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린지 밀러 씨가 영국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처음 북한에 도착한 건 2017년. 한반도의 긴장이 나날이 높아질 때였습니다.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상강. 6차 핵실험에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 watched as people in this train station square and I saw a group clapping behind cameras being filmed by state media. 하지만 그가 직접 만난 주민들은 전쟁보단 평화를 원했습니다. Many North Korean people I spoke to and I knew told me of how nervous and upset they were, feeling like the country was on the edge of war.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평양은 열광했습니다. Summit happened. People were very enthusiastic for those I spoke to, and there was a real definite sense of optimism and change in the air. 그녀에게 북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North Korean people to be very funny, very curious, very warm and generous, and it has made me change my view on myself. 젊은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How they didn't want to have children. There were some young women who spoke to me who said they wanted to travel, that they didn't want a boyfriend because they just didn't have time. 어두운 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해 대도시인 원산과 남포조차 생활 수준이 평양과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The elite can go out and drink whiskey or buy barbecue for their family. People also struggle for food. 감시의 눈길도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The waitress in that restaurant came over to lift the phone and it was recording the conversation. 200여 장의 북한 사진을 담아 책을 쓴 밀러 씨는 북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ough the borders are closed, that we don't then close off our minds for thinking about the people there, because they are still there.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직원들이 같이 초과 근무를 해도 여직원한테는 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놀라운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정작 센터장은 자신이 가지도 않은 출장비까지 챙겼다고 하는데요.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의 출장 보고서입니다. 1박 2일 동안 이천 화재 참사 분향소에 조문하고 회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주유비로 5만 7천 원을 청구했고 조문 증거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개인 SNS를 보니 센터장은 충남 태안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조문 사진은 다른 직원이 찍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센터장 처음 개소를 하고 또 저희도 잘 몰랐던 게 있었고. 전 직장 동료 부친상에 다녀온 것도 출장으로 신청했습니다. 센터장의 출장 보고서는 6개월 동안에만 40여 건, 그중 MBC가 확인한 수상한 출장만 10건에 달합니다. 출장 처리는 물론 보고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까지 모두 회계 담당 여직원들이 맡았습니다. 더 써주세요 하면은 계속 같은 수준의 이제 출장 보고서 계속 올려주고 왔다 갔다의 거리만큼보다는 이제 뭐 많이 끊겨 있거나. 서류 작업을 하느라 제때 퇴근을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나의 점심 때 뭐 애기 시댁에 좀 맡겨놓고 와서 마무리한다던가 뭐. 그런데도 센터장은 여직원들만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를 시킨 적도 없고 전화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면 다른 모든 남성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센터장은 매달 50만 원씩 받습니다. 심지어 남성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안 해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1시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장근로 수당 받고 있거든요. 여성이라는 이유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인 거죠. 센터장은 여성 직원들은 육아기 단축 근무 상태라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말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제 연장 수당을 포함한다고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비례해서. 과연 다른 여성이 센터에 같은 사례를 상담하러 와도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까? 보다 못한 전 직원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신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센터 내부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해 다뤘었죠. 갑자기 막 1,200원까지 써봤어요. 금방 안 떨어져요. 그런데 방송 이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가격 경쟁하면 물건값은 더 싸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무시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실제 최근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원인을 미국의 유통업체 아마존의 물류혁신으로 꼽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이 공유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빌릴 때 일단 차키도 필요 없었고요. 스마트폰으로 전부 문도 열었거든요. 전부 비대면으로 이 차를 빌린 거고, 근데 필요한 만큼 또 분단위로 빌릴 수 있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기술 개발로 그만큼 비용을 낮춘 거겠죠. 지금 저 앞쪽으로 쿠팡이 보이거든요.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고 있죠.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물류를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기술 개발로 비용을 줄이다 보면 실제 물건을 싼 값에 팔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을 기술적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술 개발은 그 비용 자체를 낮추기도 하지만 관련 업계의 판도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경쟁업체보다 비싸면 그만큼을 보상해준다는. 하지만 이들의 진짜 적수는 쿠팡입니다. 누적 적자 4조 원대의 쿠팡이 빠른 배송을 무료로 풀자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제살 깎기에 나서면 일단 체감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싸게 하려고 경쟁해서 판매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치열한 가격 경쟁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근데 과연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게 좋기만 한 걸까요? IMF 구제금융 이듬해인 1998년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국내 할인점 업계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2, 1. 최첨단 물류 시스템, 이 기술 혁신을 내세우면서 무섭게 확장했죠. 먼저 불을 당긴 건 월마트였습니다. 이 미추광이 세일 소식은 이마트에 전해졌고 싸움은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출혈 경쟁이 시작된 거죠. 상대사의 점포에 직원을 파견, 10원이라도 더 싼 값에 새 가격표가 제작되었다.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가장 싼 할인점이라는 인식을 소비자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싸면 쌀수록 좋은데 뭐 아무튼 열심히들 해보세요. 우리는 싸면 좋으니까. 월마트는 결국 2006년 이마트에 인수되면서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대형마트들은 가격 할인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유통업계 3자 구도가 공고해진 2010년대 이후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형마트 3사가 유통 과정에서 가져가는 몫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기업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품 가격을 더 내리라는 요구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900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2,000원을 더 올린다. 업이 4,000원을 돌린다. 자, 그러면 10,000원으로 갑시다. 10,000원. 무료배. 10,000원이면 괜찮다. 늘 밤마다, 아침마다 늘 보고 있는 거니까. 본인의 생활에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80%, 90% 정도? 나도 모르게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나도 모르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일 급한지.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갈 수 없게 손발이 묶인 상황을 자물쇠에 빗대어 잠금 효과, 영어로는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난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혁명 이후로 이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술 기업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이 되고자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한 뒤에는 한전 같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잇따르고 있죠. 코로나19를 거치며 가입자가 폭증한 넷플릭스는 무료 체험을 끝냈고 아이디 공유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월 사용자 10억 명을 끌어모은 구글 포토,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줌도 일부 무료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택시가 택시기사용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플랫폼 기업은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이 없습니다. 기술과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제도나 법이 여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 3, 4년만 지나면 이 피해가 일반 소비자, 시민에게 온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모든 혜택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술 혁신의 좋은 점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혁신되면 비용은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공기처럼 누렸던 저렴한 서비스들은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체감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적자를 보면서 영원히 남아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으니까요. 거리의 경제였습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그중에 만제도는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목포에서 100km 가면 5시간 40분이나 걸려서 관광객의 접근이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시간 10분이면 섬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쪽빛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섬, 전남 신안군 만제도입니다. 마구산 자락은 흘러내려 바다에 맞닿고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다듬어진 주상절리는 장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선 너무 멀었습니다.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100여 킬로미터, 100길로 5시간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만제도 주민 80여 명은 물론 여행객들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옛날에 배로 가다 무릎도 찍어베르고 손 좀 배가 또 야차면 또 어깨로 또 손님 어깨도 빠져베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객선이 접근해도 접안 시설이 없어 정박하지 못했고 종선이라는 작은 배로 갈아타야 겨우 섬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촌교장 하고 있으면서 이 종선을 제가 한 15년을 했거든요. 생활을 못합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버리면 생활권이 마비돼 버리니까. 그런 만제도에 여객선 접안 시설과 경사식 선착장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 320년 만에 목포까지 2시간 10분 만에 닿는 직항로도 생겼습니다.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게 돼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6년 전 처음 전기가 들어온 이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말할 수 없이 좋지라. 가고 5시간 반 타고 된 것이 2시간 반 타고 된 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하더라. 열악한 어촌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도 활성화시키는 어촌 뉴딜 사업의 첫 결실입니다. 현재 총 250개소의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있는데요. 5월부터 내년 신규 사업 50개소에 대한 공모를 또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국 어촌의 여객선 접안시설 11곳, 여객 복합시설 19곳을 신축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일주일간 정책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리로 나가 들어봤습니다. 제한 속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과 함께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대다수 시민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땐 좀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더 이제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속도만 줄여도 애를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자연스럽게 가는 속도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걸 일부러 50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이거를 봐야 되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정책 시행 후 교통체증을 경험했다는 시민과 똑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한 15분 늦더라고요. 지각했죠. 근데 다행히 들키진 않았어요. 전혀 체감 못했다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어차피 러시아오기 때문에 좀 몰리니까 10km 낮춰가지고 크게 지금 많이 막힌다 이런 생각은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현실적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나 혼자 그냥 50km 누르려고 하고 있으면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운전 안 할 때는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 뜯어내기라는 논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지원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족한 세금을 여기서 충당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뉴스에 들으면 많이 나잖아요. 이면도로 30km 주행해서 애기들 목숨 잃고 법을 강화할 때는 강화 좀 해야 돼요. 정부가 5년간의 긴 준비 끝에 도입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민들은 보행자 안전 강화라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 X사가 현지 시간 23일 로켓과 유인 캡슐을 모두 재활용한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우주 비행사 4명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내고 정거장에 있던 비행사들은 데려오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발사 뒤 가진 회견에서 달 탐사 계획 목표도 밝혀 달에 3년 내로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SSG가 홈런 공장의 면모를 과시하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1루 주자 최주환이 한눈을 팔다 포수의 견제에 허무하게 아웃됩니다. SSG의 집중력이 떨어진 사이 키움이 석점을 먼저 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6회 SSG의 무서운 중심 타선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강민과 추신수의 연속 안타에 이어 로맥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석점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로맥의 시즌 4호 홈런. 승부처에서도 SSG는 홈런 공장의 면모를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연장 10회, 이번엔 최정희 시즌 5호 투런포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10회 말 2사 만루 위기에서 굴절된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행운까지 따른 SSG는 3연승을 거두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브 맞고 나온 순간 큰일 났다 했는데 성현이가 뒤에서 잘 잡아서 아웃시켜줘가지고 정말 짜릿했습니다. 한화 노시환은 오늘도 연타석 홈런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7회 팀의 4,000번째 홈런을 터뜨린 노시환은 8회 연타석 홈런으로 4안타 5타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서 현대모비스가 감독과 선수의 신경전까지 연출하며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3쿼터 중반 현대모비스의 작전 타임인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독재인이야 이제! 존 롱이 자신에게 기회가 났을 때 패스를 주지 않았다며 흥분하자 유재학 감독도 언성을 높인 건데요.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현대모비스. 결국 4쿼터 들어 연이은 실책으로 주도권을 내준 반면 인삼공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썰린저가 21점, 이재도가 15점으로 활약하며 2차전도 인삼공사의 승리. 인삼공사는 이제 1승만 더 보태면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데요. 반면 현대모비스는 역대 프로농구 5전 3선승제에서 한 차례도 없었던 2패 뒤 3승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냥 화창한 봄 날씨는 아니었지만 보드라운 공기에 먼지 걱정도 없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구름마저 걷히면서 봄 햇살이 잘 비추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광주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이른 아침 시간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동해가 13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대기는 갈수록 더 메말라가면서 오늘 건조특보도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저녁 한때 호남 내륙에는 요란하기만 한 소나기가 지날 뿐이어서요.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해안 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전국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내일까지도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구가 1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 21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이 참 반가운데요.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